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은퇴를 했을 때 우리한테 닥쳐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이 대부분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나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만드는 날짜는 2022년 7월 3일이고 은퇴 후 대비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공식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n 이꼬르 a 곱하기 r이다. 결국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좀 뭐랄까 수치화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막연히 두겠지 어떻게 두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봤을 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까지 산다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동창들 그 아버님이라든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보면 대부분 요즘 한 80대에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님 세대는 80에서 90 사이까지 사시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할아버지 세대는 그보다 좀 더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수명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건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제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정도 나이 드는 사람들은 100세 시대까지 살 것이다고 이제 이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금만 5년이나 10년 지나면 80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아마 90세 넘어서들 돌아가실 것 같고요. 또 그게 한 또 10년 정도 흐르면은 그때는 진짜로 100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시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그, 동창들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 사람들 그 상당했을 때 갔을 때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산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고속 성장 시대예요. 고속 성장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 속도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어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도 성장은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낮은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거길 거라 이제 얘기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 두 가지는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한테 다가온 파도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거, 즉 우리의 수명이 자녀 수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리가 낮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신한 아마 금융에서 만든 것 같아요. 신한금융에서 2022년도에 발간했는데, 2020년 6월 20날, 얼마 안 됐죠. 이런 발표를 했어요. 노후자금 한 5억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활비는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생활비가 월 300만 원만 있으면 될까 싶네요. 왜냐면 도시 생활을 대부분 할 텐데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농촌에 내려가서 농촌 생활을 좀 대부분은 도시 생활할 텐데 월 300까지가 될까 뭐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신한금융에서 만들어낸 자료에 하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한다. 그런데 노후자금은 거기서는 5억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건 좀 터무니없는 숫자 같아요. 5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한 바는 5억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은퇴를 한 55세 정도의 평균 잡아서 했다고 칩시다. 평균 잡아서 했다고 치면은, 요 검은 막대는 은퇴를 했을 때 뭐 퇴직금을 받았던 그동안에 돈을 모아놨던 어떤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빼고, 부동산 자산은 바로 캐시플로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은 빼고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예, 금융자산으로 한 이 정도 우리가 모아놨다고 쳐요. 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님 세대는 80세까지 친다 하면은 55세에 은퇴해서 25년간이나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까지면 45년간의 시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45년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자, 여기서 5억이 필요하다고, 아니, 5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 금리가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금을 빼고 한 1.5% 정도 가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은행 금리 지금 한 1.5% 정도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모은 돈이 내가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을 모아놨다고 쳐요. 상당히 큰 돈이죠. 과연 10억씩 모아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도 참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억이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다 맡겼다 치면은 1.5% 받는다 치면은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받으려면 또 12개월 나눠야겠죠.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12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저금리 상황으로는. 이게 현실입니다. 10억을 맡겨놔도 은행에다 맡기면 12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못 모아놨고 내가 퇴직금이란다가 해봤다 5억 정도를 모아놨다. 5억도 큰 돈입니다. 제 주변에 봤을 때 금융자산 5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5억 정도면 125만 원에 10분의 5, 2분의 1면 결국 한 달에 67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죠. 5억 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300만 원 턱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5억 가지고는. 내가 쉽게 말하면 노동을 팔아서 어떤 다른 생활 수입을 이렇게 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5억 가지고 월 300만 원을 할 수 있다? 턱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갖고 있는 돈을 깨먹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을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겁니다. 꽃감 빼먹듯이. 자, 그러면 꽃감 빼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월 3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대요. 월 300만 원 돈이 필요하면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80세에 돌아간다고 쳐요. 그럼 25년간 살았다고 칩니다. 25년 살았는데 9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9억이 있어야 월 300만 원씩 계속 빼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든 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9억이란 돈이 있어야 내가 25년 8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80세까지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돈이 얼마나? 16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16억이란 돈이 있어야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빼먹으면서 그 돈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먹으면 그 빼먹은 만큼 금액이 줄어들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다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이건 또 줄어들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누구까지는 좀 돈을 갖고 가야 되는데 현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빼먹고 산다는 것은 그냥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불안합니다. 이 중에 뭐 덜컥 또 무슨 병이라도 생기고 또 덜컥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돈이 한꺼번에 싹 나갑니다. 한꺼번에 싹 났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리고 근다고 이걸 안 깨먹고 은행에다 맡기놨더니 은행에선 이거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퇴양난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막연한 것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그 제가 이제 카톡방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월 300만 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금리 한 1.5% 잡고요. 세후 1.5%입니다. 세후 1.5% 받았을 때 2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24억 곱하기 1.5%. 여기 A죠. A가 24억, R이 1.5%입니다. 그거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한 달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인데, 그게 이제 300만 원이 나오려면, 거꾸로, 역선으로 계산하게 되면 2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벌어야 된다는 건데 리스크 안고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다 한 방에 나가면
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결국엔 이겁니다. A가 크거나 내가 모아둔 돈이 크거나 내가 모아둔 돈이 없다면 R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N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남은 여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필수적인 최소한도에 필요한 돈이라고 했을 때 이 N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월 300만 원 필요하다. 300만 원 밑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줄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A를 키우거나 R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이제 우리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을 때 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시대는 남은 여생이 25년 정도 남았어요. 80세까지 산다 쳤을 때.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100년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쳤을 때 45년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기간이 길죠.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은행들도 또 한 15% 정도 됐었어요. 예. 15% 정도 되기 때문에 은퇴한 자금, 퇴직금을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에서 꼬박꼬박 이자 받고 그걸로 생활해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베이브 세대 우리는 은행금리가 지금 1.5% 정도에서 사는 시대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돈이라도 다릅니다. 예, 돈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시대는 품위 유지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로 절약을 하는 절약이 미덕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이 낮은데 우리 시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가서 유식도 해야죠.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해야 되죠. 누구하고 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거기다 뭐 돈도 내야 되죠.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위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면 난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품위 유지 비용을 위한 비용도 우리 아버지 때보다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잘 말씀드리고, 그러면 자녀에 의존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 때는 자녀에 의존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봉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자녀한테 내 노후를 좀 어떻게 해달라? 꿈도 꾸지 말아야겠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녀 세대는 자녀대로 살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세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대충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 살더라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돈은 가지고는 없으니 A가 없으니 내 목돈이 없으니 내게 뭐 10억 이상의 돈이 없으니 그러면 R을 높이겠다, 수익률을 높이겠다 해서 그런다고 하면 내가 사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뛰어드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들 뛰어들고 있어요. 뛰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것인데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인가 봐요.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주식시장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몰라요. 그냥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똑똑한 돈이라고 표현은 스마트머니들이 돈이 들어온답니다. 스마트머니 돈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단계 이제 올라갑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뭐 올라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가 드러나면서 누구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죠. 누구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때부터 우리 일반인들 대중 투자자들이 뛰어듭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게 반복됐습니다. 대중들은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뛰어들지 않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투자한다고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 인식이 돼야 그때 대중 투자자들이 뛰어드는데 대중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탐욕입니다. 누구는 몇 프로 벌었더라, 누구는 20% 벌었더라, 누구는 30% 벌었더라, 누구는 따따블 났더라.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어떤 환상이 생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면서 환상이 배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고 이때부터 꺾이고
꺾이고 이게 아닌데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대주가. 그러나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공포 나오고 공포 분위기에서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 재산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건 좌절이 납니다. 막 이런 패턴으로 주시장은 계속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명한 투자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대중이 참여를 하더라. 그래서 대중은 나중에 공포와 투매에 의해서 재산을 던지다. 결국 주식시장이 뛰어들죠. 주식시장이 뛰어들지만은 잃더라는 거예요. 잃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식을 할, 할 사람이 아니다. 또는 주식시장이 뛰어들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어떤 문제?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 문제. 내가 필요한 돈, 니드의 약점. 내가 필요한 돈, 월 300. 이걸 어떻게 마련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 amount, A. 주식이 아니면 은행금리 1.5%. 그러면 A가 커져야 됩니다. A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필요한 돈 300만원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치겠습니다. 사업 쪽은 제가 논의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 또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올라갈 때는 다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옛날 걸 한번 봅시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16년도부터 제가 봤거든요. 2016년부터 자료를 한번 가져봤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초까지는 주식시장이 꽤 오릅니다. 자, 오를 때는 웬만하면 다 봅니다. 아줌마도 벌고요. 다 벌어요. 제가 아줌마라 표현해서 조금 비속어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낮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또 삼성전자만 사도 돈을 버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랬,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제 이런 때입니다, 이때. 또 그때 또 막 날아가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주식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두가 다 똑똑한 줄 알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꺾이죠. 꺾이는데 2018년도부터 꺾이가지고 2020년도까지 꺾이네요. 한 2년간 또 빠집니다. 한 2년간 올랐다가 2년간 빠지죠. 자, 이때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비중을 줄이거나 그랬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올라갈 때 벌써 2년간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생각에 우리 사고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생깁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시장이. 이러다 올라가겠지. 이러다 올라가겠지. 그러다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네요. 2020년도는 뭐 코로나라는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급하게 올라옵니다. 급격하게 시장은 올라갔다가 2021년도 뭐 7, 8월 정도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코로나가 지나면은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니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온갖 장밋빛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지금 여기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은 좌절 상태, 패닉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계속 겪는 거죠. 계속 겪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돈을 벌거든요. 대부분이 돈을 법니다. 대부분이 돈을 벌어요. 대부분이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는 이 하락할 때만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월 300만 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제 생각에는 월 한 5% 정도만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되면서 나의 품위 유지를 시키면서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월 5% 정도를 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월 5%만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인데
문제는 여기서 표현했듯이 상승장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월 5% 정도 벌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 자문사라든가 펀드 매니저라고 표현되는 또 뭐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하고 그런 사람들 돈을 맡기기도 하고 또는 뭐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뭐 누가 말했다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건데 과연 그들의 방법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돼요. 그 사람들한테 돈 맡길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다 벌어요. 조금만 주식을 좀 해보신 분이면 상승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좀 주식을 안 해본 분입니다. 경험이 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고 분이 조금이라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뉴스 좀 계속 그 뭐랄까 팔로우업을 하고 그러면 다 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월 5% 벌자 이거는 그냥 말할 건덕지가 아니고 문제는 하락장에서 월 5%를 벌 수 있느냐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백날 가봤자 이게 반복돼요.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2년간 올랐다가 2년간 빠졌다가 뭐 1년간 올랐다가 1년간 빠졌다가 이 기간의 문제지만 올랐다 빠졌다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올랐다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맞춥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못 맞춰요. 시장이 바뀌는 것은 못 맞추는 겁니다. 못 맞춰요. 예. 시장이 바뀌는 것을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은 제가 이렇게 돈 주고 모시고 싶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올 5% 정도 꾸준히 있다면 왜냐면 보세요. 1억을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쳐요. 1억을 현금을 갖고 있는데 뭐 은퇴 후에 1억을 현금을 있다면 5%면 월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 벌면 아까 300만 원이면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 생활비를 쓰고 뭐 200 정도는 뭐 조금 그렇게 뭐랄까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쓰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월 300이 아마 더 될 겁니다. 월 300까지 모자랄 할 거예요. 두 부부가 사는데. 그래서 마트는 월 5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한 5%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주시장이 이제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이제 2022년도, 2022년도로 이렇게 표현을 됐는데요. 보시면 1월 달부터 아마 이렇게 7월 달까지 2022년도 우리나라 주시장 코스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빨간 색깔 나오죠? 빨간 색깔 나오고 중간중간 올라가는 때도 이게 계속 빠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중간중간 오르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오르는 때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여기서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손실입니다. 손실이지만 진짜 이건 조금 좀 뭐랄까 좀 조금 비약적으로 표현을 해서 오를 때만 만약에 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유하고 계속 다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거지 중간중간 오르는 구간에서만 했다면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을 그때 이제 카톡방에다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놈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런 카톡방을 제가 썼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누굽니까 요거 하이먼 민스키 모델 요거를 누가 말씀하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주시장 놈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시장 모습인데 이제 이런 놈하고 이런 놈하고 이런 놈하고 이런 놈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이 적용되는 뭐 이런 거 이게 주식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 앞부분만 모습을 보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니라 주식시장의 실제 모습은 이렇다는 건데 이런 놈하고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이런 놈하고 싸우는 건데 이런 놈은 제가 수년간 싸워보다 보니까 이제 책이나 책 굉장히 많습니다. 뭐
뭐, 전설적인 책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뭐, 올가의 영웅이라든가, 또는 뭐, 굉장히 책이 많아요. 또는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렌 버핏식 투자 방법이라든가, 뭐, 이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은 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책이나, 또는 막 유튜브를 보면은 뭐 굉장히 이게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산업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또 그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안 된다. 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사람들 방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시장이 빠질 때는, 시장이 빠질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정의를 할 때, 주식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라고 하는데, 리스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이제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 종목 본연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시장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는 이 시장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시장 리스크거든요. 이 시장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 알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망했던 거 보세요. 그게 맞던가? 안 맞아요. 지나고 나면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그 변수, 그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장은.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무슨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조그만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확산이 되면서 엄청난, 그, 효과로, 태풍을 몰 정도의 효과로, 이게 성장 아니 그 사건이 커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너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너 나토에 가입만 안 하면 우리 철수하겠다 이거였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전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들을 야기시킨 거죠. 유가가 뛰어오르고 곡물가가 뛰어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이 올라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그 태풍을 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측이 되냐? 예측 안 돼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한 6개월 전에 글쎄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또 그때 초기에 이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말한 걸 한번 되돌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때도 계속 뭐 경제가 어떻고 지표가 어떻고 또는 뭐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예측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시장의 상승기에는 맞지만 시장 하락기에는 안 맞는다. 뭐 그거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K방이라고 있는 거군요. 재테크 K방이라고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생각한 것은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써보자. 이제 그 생각을 줍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 뭐 당일 샀다가 당일 팔 수도 있고 당일 샀다가 뭐 2, 3일 팔 수도 하여튼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그런 단기 매매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왜 효과가 있었냐면은, 뭐, 저는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상승장, 하락장. 이 사람들 방법이 안 맞는다는 건 난 알았고, 그럼 이 사람들 방법을 쓰지 말아야겠죠. 이 사람들 방법을 쓰지 말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또는 뭐 단타라고 표현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고, 이거는 뭐 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72학번인가 그분이 그러신데 그분이 증권사를 다니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뭐 지점장도 하시고 아마 임원도 하시고 하다가 은퇴하시는데 예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단타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좀 길게 먹으려면 좀 오랫동안 놔둬서 주도주를 선택해서 좀 오랫동안 놔둬서 좀 길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어떤 주입식 교육에 머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뭐 그런 단계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야, 너는 주식시장에 있었다면서 1년에 주식시장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를 몇 대 몇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르는 기간과 하락하는 기간이 몇 대 몇 정도 될 거냐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를 때는 한 3, 떨어질 때는 7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그러면 네가 제대로 말을 했네. 야, 떨어질 때가 7이고 오를 때가 3이면 떨어질 때 너처럼 투자하면 그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3년 전에 들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좀 머리에 이렇게 그 망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걸 느낀 거죠. 책에서 말하는 이론과 실제 돈을 번다는 행위, 실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그런 단타라 표현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좀 굉장히 잘하는 후배를 만나서 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알토란방이에요. 알토란방인데 그 알토란방 단기 매매를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그 안에다 수익을 꾸준히 내줬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뭐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하고 같은 카톡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개월간 계속 그 결과를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요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제 후배분이거든요. 후배분인데, 이분이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표를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샀으면 그 종목의 수익률이 몇 프로 났다. 여기 3% 났다. 3% 났고 뭐 디젠스는 10% 났다 10% 먹고 팔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쭉 내고 쭉 내서 여기 손절한 것은 뭐 마이너스 17% 손절했다 이게 파란색으로 쭉 해서 단순 누계 이렇게 더했습니다. 단순 누계 더니까 이게 338%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조금 이 표를 해석하기 참 아니 한 종목에 100%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건 없죠. 없으니까 한 종목당 한 10% 정도 투자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한 종목당 10%, 또는 한 종목당 5%, 또는 한 종목당 20%. 이제 그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렇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종목당 10% 정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했을 때 결국 이제 330%를 뭐 10분의 1로 나눠야겠죠. 이게 330% 10% 나면 33.8%. 즉 계좌는 한 33% 났다는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 이런 표가 올라왔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수익률을 보자. 수익률을 보면 이건 3%, 이건 10%, 13%, 3%, 5%, 8%, 어떤 건 2%, 2%.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수익률이 높진 않죠. 굉장히 짧아요. 뭐 이렇게 길게 모은 것도 있지만 뭐 13%, 여기는 13%가 최고네. 그쵸? 여기 밑에는 뭐 22%, 23%난 것도 있는데 이건 한번 한 3, 4일 보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작게 먹은 2%, 2% 또는 3%, 5% 이런 것은 아마 하루에 매매가 끝났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단기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했는데 자 보죠. 이게 단기 매매가 말입니다. 이게 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이죠. 승률, 수익률이 아니라 확률. 승률이 높다는 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구 게임을 하는데, 야구 게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점수를 내는 거죠. 점수를 내는 건데, 막 홈런을 쳐서, 점수를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타라고 합니까?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홈런을 쳐서 점수를 내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투수가 던져주는 공마다 홈런 칠 수 있냐?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수익 낼 때 수익이 크게 나겠죠. 자, 안타라는 방법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타도 상당히 홈런보다는 승률이 높아지죠. 홈런보다는 승률이 높아지지만 이거 역시 승률은 좀 떨어질 겁니다.
옛날에 뭐 타격의 야구왕 누구죠? 장호정가 그분도 승률이 몇 번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번트로 한다고 칩시다. 번트는 어떻습니까? 1루까지만 가는 거죠. 1루까지만 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승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번트로도 못 나간다? 그 바보죠. 그 정도로 번트로 한다면 대부분이 1루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한다 쳐봐요. 계속 안 죽고 삼진 아웃 안 되고 계속 한다고 치면 1루 그러면서 수익을 낸다고 봅시다. 그것도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률을 높이고 수익은 작게 먹고 그 방법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이런 하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 달에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장에도 수익을 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그거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30분 봉 차트로 봤어요. 아까는 일봉 차트로 봤지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30분 차트로 봤는데 이때가 이제 6월 20 뭐 언제입니까? 이게 7일인가 봐요.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똑같이 6월 27일, 6월 27일 보시면 이게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인데 자,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에서 6월 28일 이틀간은 종합지수가 오릅니다. 오르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오르는 날 없다? 그건 아니야. 오르는 날 있다는 거예요. 있고 이 종합지수는 이렇고 근데 종합지수는 6월 28일 이후 다시 쭉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것은 이제 모모 H 종목이에요. H자로 시작하는 모든 종목인데 올랐다 올랐는데 30분 보러 오면 이렇게 먹을 구간이 벌써 3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종합지수는 이렇게 빠져요. 6월 24일부터 6월 24일부터 빠지면 얘는 6월 28일 이후에도 종합지수는 빠지지만 또 오르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 오르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단타로 하게 되면 예. 아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했죠. 오르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작게 봤을 때는 종합지수도 오르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개별 종목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테마가 엮이긴다든가 그랬을 때는 종합지수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몇 프로? 2%든 3%든 5%든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기술, 스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알선단탄 방을 이끌고 계신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2021년도 12월 달에는 한 매매한 종목이 한 41개 정도 되는 모양이야. 그때는 뭐 73%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누기 10 정도 해야 됩니다. 한 종목당 10% 투자했다 치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7.3% 낮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2022년 1월 달에는 9.6% 나누기 10 정도 해야 되십니다. 2022년 2월 달에는 17.2%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감을 잡으면서 순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2022년 3월 달에는 28%, 2022년 4월 달에는 33.8%, 22년 5월 달에는 31.3%, 2022년 6월 달에는 33.8%. 그래서 누적을 했더니 161%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자,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 월 5% 이상만 벌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 5% 이상만 벌면 내가 노후 대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더 훨씬 뛰어넘는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단타 매매에 상당히 이제 스킬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락장이라 해가지고 뭐 돈을 못 버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방법으로 해서는 돈을 못 번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거짓말이냐 할까봐 그분이 올린 거 저렇게 다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때가 2021년도 12월 거 매매 결과표, 이때가 1월 결과표, 2월 결과표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이 아닌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키는 뭐냐 이거죠. 자, 이것은 시장 전망, 즉 예측을 잘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펀드 매니저들 따라서 한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단타를 할 거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라는 얘기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가정을 잘 분석해야 돼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렇죠? 가정을 잘 세워야 그 뒤 문제를 잘 풀 수 있듯이 시장을 어떻게 가정을 내리냐는 겁니다. 시장을. 시장이란 놈은 어떤 놈이에요? 이런 놈이라고 했죠. 시장은 이런 놈이에요.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더라.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을 내가 맞출 수 있다? 못 맞춘다 이거죠. 내가 예측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예측하고 돈 잘 벌면 되죠. 그렇지만 그대로 해보니까 되냐 이거죠. 안 돼요. 펀드 매니저대로 해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라는 것은 온갖 변수가 복합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뭐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만으로 움직이면 경제학과 나온 애들이 돈을 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로 보고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들이 돈을 벌죠. 그죠? 머리가 좋으면 돈을 서울대 애들이 돈을 벌어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말로는 그런 표현을 합니까? 사람의 IQ는 많아봤자 200이지만 시장의 IQ는 2만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데 시장을 자꾸 나는 예측할 수 있다. 가정을 세우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삐그덕삐그덕 안 맞고 틀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적합한 방법은 뭘까? 시장이 예측이 안 된다면 나는 그 안에서 적합한 방법은 뭘까? 어떤 스킬을 써야지, 어떤 무기를 써야지 고민하고 그렇게 풀어갔을 뿐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단타라는 방법으로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결과를 봤다 하는 겁니다. 다시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돈, need의 약자, N은 내가 갖고 있는 돈, amount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내가 필요한 돈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적으면 R을 높이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아들여야 되는 100세 시대와 저금리 시대에 사는데 결국에는 R은 낮다는 겁니다. R은 낮으면 A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얼마인? 그러니까 월 300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남은 기간이 45년간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월 300 정도를 우리가 매달 캐시플로우 만들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24억 현재 금리는 24억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산 빼고요. 부동산 자산은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죠. 24억이 있느냐? 글쎄요. 24억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저하고 연락 좀 합시다. 24억이라는 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억 이상 돈을 버신 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엔 R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R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R이 다 높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R은 상승장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다들 따라서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보니까 하락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락장에서도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로 갈림길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 은퇴 후의 삶의 모습이 갈림길이 나눠줍니다. 그럼 그건 결국은 단기 트레이딩, 짧게 표현하면 단타, 그 스킬을 익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재테크 K방이라 있거든요. 재테크 K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소규모인 방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방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알선단답방이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이제 감도 잡아보시고 새로운 세계의 눈을 떠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만 가준다면 내 노후 대책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자신감을 드릴 수가 있다면 제가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봤지만 뭐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했으니까 벌써 7개월 흘렀지 않습니까? 7개월간 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각자가 이제 그걸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겠죠. 있지만은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네. 그러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메시지라도 좀 전달을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재테크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알아가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은퇴 후에 내가 한 45년 살아야 될 거고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이건데 은행 금리는 이거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연금 받는 그 교직원들은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연금으로 그 이제 교사 생활 하신 분들 또 군인 생활 하신 분들은 연금이 상당히 높죠. 그런 분들은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그분들이 고민을 하게끔 뭐 자극을 주고 또 대안을 줬다면 뭐 이 영상은 가치가 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